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원래는 계획이 요약집이 어제까지 학원에 도착되도록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인쇄소에서 좀 발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쯤이나 늦으면 월요일 날 아마 요약집 아마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요약집을 구입해서 필기 노트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이 이야기들이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이제 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요약집을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간혹 한 번씩 요약집을 봐요. 그러고 우리가 또 나중에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 요약집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요약집은 가급적 구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별 납세 의무자에서 우리가 이제 상속이 개시된 재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사례별 납세 의무자에서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셔야 되냐면은 교재 139페이지 예외 거기 갈로 4번입니다. 자, 갈로 4번을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가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은 우리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세금을 비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갈로 4번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을 우리가 연부, 할부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가 취득하기로 약속한 매수 계약자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덜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서 요게 이제 시험에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한 경우 재산세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료를 받고 유상으로 부여했는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여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료를 받고 유상으로 부여한 경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유상으로 부여하면,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은 우리가 매수 계약자가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은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고 국가 등의 소유 재산으로 당해 연도의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기로 약속한 매수 계약자에게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확인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에게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데, 자,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왜 없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매수 계약자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계약자가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는 재산세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여한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자,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지만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계약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재산이지만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이런 논리예요. 당신이 취득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올해 세금을 당신이 부담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매수계약자는, 그러니까 이때의 매수계약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두 군데 물어봐요. 첫 번째 어디 물어보냐면은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지 부과하는지, 아니면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비과세 여부를 물어보거나 매수계약자의 납세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수 없이 답을 찾으시려면 어디부터 확인하셔야 됩니까? 사용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받았는지 무상으로 부여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 권리의 유상 무상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지고 매수계약자의 납세 의무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39페이지 갈로 5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도시개발법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법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정리가 될 거고, 뭐 도시개발법을 아직 공부 안 하셨으면 뭐 오늘은 부담 없이 들으시고 도시개발법 공부하시고 5월 달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한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토지를, 자, 공법 시간에 누가 소유한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우리가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한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토지를 누가 소유하는지, 우리가 이제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토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잖아요. 그 한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지 처분을 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토지를 공법 시간에 누가 소유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다고 공부하셨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개발법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40페이지. 자, 교재 140페이지. 자, 일단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연결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인데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 부동산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해 당사자 중 당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A 토지는 우리가 등기부에는 갑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데, 갑은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불 처리됐고, 갑은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토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동작바른 을이 이 땅을 점유를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이상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봅시다. 자, A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요 조건대로만 이야기하면 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20년 이상을 편하게 점유함으로 인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상태지 아직 을 소유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법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법원 가가지고 내가 이 땅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 내 해도 되냐고 판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판사가 을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을 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만 이야기하면 을 소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갑은 6.25 당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6.25 당시 6.25 사변 당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100 몇십 세인데 그러면 뭡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갑 소유입니까? 죽었는데 그러면 상속인도 없고, 그러면 주인이 없는 땅은 언젠가는 국가에게 기속이 됩니다. 근데 제가 기속했다는 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갑 소유라고 이야기하기도 거시기하고, 을 소유라고 이야기하기도 거시기하고, 국가 소유라고 이야기해도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뭡니까?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A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이해 당사자 중에서
이해 당사자 중에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로 돌아가셔야 되냐면은 교재 138페이지 마지막 항목. 138페이지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138페이지 마지막 항목.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원론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원칙적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한 10년 전에 개정되면서 지금은 수탁자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알고 있는 그 원론적 기준하고는 뭡니까? 상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여야 되는데 10년 전에 수탁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여기까지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141페이지. 우리가 이제 재산세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게 재산세 가세 대상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세 가세 대상 관련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 종류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공부하실 때마다 눈 도장만 찍으시면 되지 굳이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 141페이지 첫째 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세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가세 대상이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토지 분류 기준입니다. 이 토지 분류 기준이 시험에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143페이지. 그 교재 143페이지. 일단 요 이야기부터 합시다. 교재 143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참고 학습. 일단 눈길을 한번 주시면 1시간 전에 설명드린 이야기라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전에 일반 건물 부속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는 재산세 부과 방식이 다르다고 그 재산세 성격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토지 구분입니다.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토지는 우리가 저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잠깐만요. 별도부터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고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토지 분류 기준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교재 14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결론. 전부 다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우리가 봐봐요. 14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를 순간적으로는 기억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기억할 수는 있어도 3시간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3일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부 다 보는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데만 물어봐요. 그래서 한 2% 정도 위험을 감수하시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나중에 프린트로 정리해가지고 5월 달에 드릴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사항인데 그 암기해야 될 내용이 적지는 않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3월 달부터 기억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적 이야기만 설명하고 구체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5월 달에 제가 프린트 드리고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본 개념만 좀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 분류를 정하는 규칙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규칙만 알고 계셔도 한 60% 정도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지 분류 기준의 구체적 기준을 보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내려놓고 이 규칙만이라도 잡으십시오. 그 규칙만 알고 있어도 토지 분류 기준 한 60%, 70% 정도는 찍을 수 있어요. 자, 토지 분류를 정하는 기본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어떤 토지가 있어요?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예를 들어서 뭐 농지라든지 목장 용지라든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 그러니까 농지, 목장 용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처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저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가 건물 부속 토지, 사무실 부속 토지. 그러니까 상가 건물 부속 토지, 사무실 부속 토지, 아니면 이제 뭡니까? 유료 주차장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아닙니까?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예를 들어서 나대지.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 목장 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공장 건물 부속 토지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 예를 들면 뭡니까?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뭐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해원제 골프장 부속 토지처럼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재산세 최고 세율인 4% 세율로 고율 분리 가세합니다. 4%면요 살인적인 세율입니다. 왜 살인적이냐면은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내야 됩니다. 해마다 부동산 가격의 4%를 세금으로 낸다고요. 그럼 10년 보유하면 부동산 가격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세금 아닙니까? 그게 기분 나쁘면 사치성 재산 보유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분 나쁘면. 저는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왜? 사치성 재산은 없거든요. 자, 요게 토지 분류를 정하는 기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설명하게 될 토지 분류의 구체적 기준들이 흐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으시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분리, 그러니까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와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은 우리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작년 30회 때 나왔었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가 분리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와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져요. 자, 제일 먼저 합산, 그러니까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은 합산 금액에 대하여 합산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분리 가세대상 토지, 그러니까 분리 가세대상 토지들은 토지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토지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부과되는 비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30회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30회 때 문제에서 박스 안에다가 5개를 던져놔 놓고 물었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30회 때 시험 문제에서 박스 안에다가 5개를 던져놔 놓고 물었습니다. 다음 중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근데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세율을 기억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고, 요 차이를 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시험 35년 역사상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이 비례세율 구조를 가지는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시험 35년 동안 2번밖에 없어요. 23회 때, 30회 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지요.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구분 안 되면 굳이 무리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디는 꼭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우리가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여기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합산 가세 대상 토지는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의 합산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종합합산 가세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이 분리 가세 대상 토지, 그러니까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들은 보유 토지의 합산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토지를 던져놔놓고 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별도 합산 가세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가세대상 토지, 그러니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이 뭐가 다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은 뭐가 다른 겁니까? 별도 합산이 뭐고 종합 합산이 뭐냐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 합산이든 종합 합산이든 어쨌든 간에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면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하는데 종합합산은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끼리 합산을 하는 거고, 별도 합산은 종합합산에 합산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야 이름이 뭡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합산하는데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끼리 합산한다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원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가끔 이걸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끼리끼리. 그러니까 종합 합산은 종합 합산끼리,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하면 이겁니다. 별도 합산은 종합 합산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합산한다 그래서 야 이름이 별도 합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잡으십시오. 잡으시고 정확한 토지 분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5월 달에 프린트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기억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규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161페이지. 자, 교재 161페이지 제5절 재산세 가세 표준입니다. 자, 이 재산세 가세 표준이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 가세 표준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안 나가죠? 잠시 좀 쉬었다 갑시다. 예.